변신, 프란츠 카프카 지음, 민음사 출판.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장갑차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벌렁 누워 있었는데 고개를 약간 들자 활 모양의 각질로 나누어진 불룩한 갈색 배가 보였고 그 위에 이불이 금방 미끄러져 떨어질 듯 간신히 덮여 있었다. 다른 부분에 비해 형편없이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가 눈앞에서 맥없이 허우적거렸다. 어찌된 셈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그의 방, 지나치게 비좁다 싶기는 해도 제대로 된 사람 사는 방이 낯익은 내벽에 둘러싸여 조용히 거기 있었다. 포장이 끌러진 옷감 견본이 펼쳐져 있는 책상 위에는 잠자는 외판 사원이었다. 그가 얼마 전에 어떤 화보 잡지에서 오려내 예쁜 도금 액자에 넣어둔 사진이 걸려 있었다. 털모자에 털목도리를 두르고 꼿꼿이 앉아 팔꿈치까지 팔을 온통 감싼 묵직한 털토시를 보는 사람 눈앞에 털모자에 털목도리를 두르고 꼿꼿이 앉아 팔꿈치까지 팔을 온통 감싼 묵직한 털토시를 보는 사람 눈앞에 치켜들고 있는 한 여자 그림이었다. 그 다음 그레고르의 시선은 창문을 향했는데 흐린 날씨가 빗방울이 함석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를 아주 우울하게 만들었다. 한숨 더 자서 이 어처구니 없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으나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는 늘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몸에 배었는데 지금 같은 몸으로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른쪽으로 몸을 뒤척여 보려고 가진 애를 다 써봤건만 번번이 건들건들 벌렁 자빠진 자세로 되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는 100번쯤 그런 시도를 해보았고 버둥거리는 다리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가 한쪽 옆구리에서 아직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약간의 둔중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그만두었다. 아, 그는 생각했다. 나는 어쩌다 이런 고된 직업을 택했단 말인가. 날이면 날마다 여행이라니. 통상의 매장에서 집에서처럼 일하는 것보다 직업상의 긴장이 훨씬 더 큰데다가 여행의 고달픔도 따라 붙는다. 기차를 시간 맞춰 타고 갈아타는 일에 대한 걱정, 불규칙적이고 형편없는 식사, 자꾸 바뀌는 바람에 결코 지속되지도 결코 진실해지지도 못하는 인간관계 등 막이나 와서 다 쓸어가라지. 배 위가 좀 가려워 머리를 좀 더 높이 쳐들려고 침대 앞머리 기둥 가까이로 들어놓은 채 천천히 등을 밀었더니 가려운 곳이 보였는데 무엇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조그만 반점들로 온통 뒤덮여 있어 한쪽 다리로 그 자리를 더듬어 보려 했다가는 얼른 그 다리를 다시 움츠렸다. 건드리니 소름이 쭉 끼쳤던 것이다. 그는 다시 먼저의 자리로 미끄러졌다. 아, 이렇게 일찍 일어나니까. 그는 생각했다. 사람이 아주 멍청해지지. 사람은 잠을 잘 자야 해. 다른 외판 사원들은 마치 하렘의 여인들처럼 살고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주문받은 것을 기입해 두려고 오전 중에 여관으로 되돌아오면 이 양반들은 그제 아침을 먹고 앉아 있거든. 그런 짓을 내가 우리 사장한테 한번 해보라지. 그런 짓을 내가 우리 사장한테 한번 해보라지.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날걸. 그 편이 내 신상에 오히려 나을는지 어떨는지 누가 알겠어.
부모님 때문에 꾹 참고 있으나 참지 않았더라면 벌써 사표를 냈을 것이고 사장 앞으로 걸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모조리 말해버렸을 텐데. 그러면 사장은 틀림없이 책상에서 떨어졌을 거야. 책상에 걸터앉아 위에서 내려다보며 게다가 사장이 귀가 어두워 바짝 다가서야 하는 직원과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별나기도 하다. 그런데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 내가 언젠가 돈을 모아 부모가 그자에게 진 빚을 갚으면 아직 5, 6년은 더 걸리겠지만 내가 그 일을 꼭 해내면 그러면 내 인생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거야. 아무려나 우선은 일어나야겠다. 기차가 5시에 떠나니까. 그리고 그는 괴짝 위에서 제깍거리는 자명종 시계를 건너다 보았다. 맙소사, 그는 생각했다. 6시 30분이었다. 그런데 시계바늘은 유유히 앞으로 가 30분을 지나 벌써 45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자명종이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시계가 4시에 제대로 맞춰져 있는 것이 침대에서 보이니 울렸음이 분명하다. 그렇다. 그러나 온 가구를 뒤흔드는 이 시계 소리를 듣고도 편안히 잘 수가 있었을까? 편안히 잠들지야 못했으나 아마 그래서 그만큼 더 깊이 잠들었나 보다. 그러나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다음 기차는 7시에 있으니 그 기차를 타려면 미친 듯이 서둘러야 할 텐데 아직 견봉 꾸러미도 꾸리지 못한 데다가 그 자신은 도무지 몸이 개운치 않을 뿐더러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기차를 탄다 하더라도 사장의 호된 꾸지람은 면할 수가 없다. 급사가 5시 기차에서 기다렸다가 내가 그 기차를 놓쳤다는 보고를 벌써 올려버렸을 테니 말이다. 그자는 사장의 하수인으로 줏대없는 위인이었다. 그럼 몸이 아프다고 하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거북하고 의심을 살 만한 짓이다. 그레고르는 5년 동안 일해오면서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사장은 의료보험 회사 전속의사를 데리고 와 게으른 아들을 두었다며 우리 부모를 나무라고 이이라도 제기할라 치면 보험회사 전속의사를 가리키며 딱 자를 텐데 그 의사로 말하면 세상에는 오로지 아주 건강하되 일하기를 싫어하는 인간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 이런 경우에 의사가 영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레고르는 실제로 잠을 오래 자고 나면 공연히 더 졸리는 그런 느낌을 제외하면 아주 멀쩡했고 심지어 배도 몹시 고팠다. 그가 침대에서 벗어날 결심을 못한 채 이 모든 상황을 황급히 이리저리 해보고 있을 때 마침 자명종이 6시 45분을 울리는데 그의 침대 끝쪽에 있는 출입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레고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6시 45분이다. 안 나설 거니? 이 부드러운 목소리.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틀림없이 자기의 이전 목소리였는데 바닥에서 붙어있는 듯 찍찍 억누를 길 없는 고통스러운 소리가 섞여들어 그 소리는 말을 그야말로 첫 순간에만 분명하게 나오게 할 뿐 뒤 울림에 가서는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게 흐트러뜨렸다. 그레고르는 길게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했으나 이런 형편이어서 길게 네 고마워요 어머니.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쳤다. 출입문이 나무문이어서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변한 것을 밖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그의 대답에 안심하고 신을 끌며 가버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잠깐 이야기를 주고받은 다른 식구들이 이미 나섰으려니 했던 그레고르가 아직도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아버지가 옆문을 약하게
그러나 주먹으로 두드렸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아버지가 불렀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잠시 뒤 아버지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다른 쪽 연문에서는 누이 동생이 조그만 소리로 불평을 했다. 오빠, 어디 아파요?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양쪽을 향해서 그레고르는 다 됐어요. 라고 대답했다. 발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한참씩 간격을 두어 자기의 목소리에서 귀에 거슬리는 점을 모두 제거해 보려고 노력했다. 아버지는 다시 아침 식사를 하러 되돌아갔으나 누이 동생은 오빠, 문 열어, 제발! 하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늘 여행을 하다 보니 집에서도 밤에는 문을 모두 꼭꼭 걸어 잠그는 조심성이 몸에 밴 것을 다행으로 여겼을 뿐이었다. 우선 그는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무엇보다도 먼저 아침을 먹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일을 생각해 보려고 했다. 침대에 누워서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봤자 신통한 결말이 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침대에 누웠을 때는 벌써 몇 번이나 아마 누운 자세가 불편해서 생긴 듯한 가벼운 통증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일어나다 보니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오늘 아침에 한 공상들이 점차 어떻게 풀려갈지 잠옷 흥미로워졌다. 목소리가 변한 것은 심한 감기, 외판 사원의 직업병의 전조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눈꼽만큼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불을 떨치는 것은 아주 간단해서 숨을 들이마셔 배를 조금 부풀리자 이불은 저절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 이상은 힘들었는데 특히 그의 몸이 너무 넓적했기 때문이었다. 몸을 일으키려면 팔과 손이 필요한데 그에게는 그 대신 끊임없이 제각각 움직이는 데다가 그가 제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작은 다리뿐이었다. 다리 하나를 한번 구부리려 하면 어느새 제멋대로 쭉 펴지고 그러다 마침내 그 다리가 마음먹었던 대로 구부려진다 싶으면 그 사이에 다른 다리들이 모조리 해방이라도 된 듯 몹시 야단스럽고 고통스럽게 흥분해서 버둥거렸다. 쓸모없게 시리 침대에만 매어 있을 수는 없지 하고 그레고르는 말했다. 우선 그는 하반신을 침대 밖으로 내밀어 보려 했으나 그가 아직 보지 못해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 아랫도리는 막상 시도해 보니 너무도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동작이 아주 굼뜨게 이루어진 것이다. 마침내 화가 치밀어 있는 힘을 다해서 거칠게 몸을 앞으로 밀어대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 침대 발치의 쇠파이프에 세게 부딪히자 불붙은 듯한 아픔이 느껴졌고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하반신이 지금으로서는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상반신을 먼저 침대 밖으로 내보내려 애를 쓰면서 머리를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돌렸다. 이 일은 쉽게 되었으니 몸은 넓적하고 무거웠지만 머리가 돌아가는 쪽으로 서서히 돌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머리를 침대 밖 허공에 가누고 있게 되었을 때 그는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기가 겁이 났다. 그가 결국 그렇게 몸을 밀어 떨어뜨리다 보면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머리를 다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했다. 차라리 침대에 누워있기로 했다. 그러나 똑같이 애를 써서 한숨을 쉬며 다시 이전 같은 자세로 누워
자신의 작은 다리들이 한층 더 화가 난 듯 서로 얽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며 이 제멋대로인 움직임을 진정시키고 다스릴 길이 없음을 발견하자 그는 다시 혼잣말을 했다. 침대에 마냥 누워만 있을 수는 없으니 비록 그렇게 하여 비록 가능성이 미미하더라도 침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든 걸 걸어보는 편이 현명하겠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절망적인 결심보다는 침착하고도 지극히 침착한 숙고가 훨씬 더 낫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중간중간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순간 한껏 날카로운 시선으로 창을 바라보았으나 유감스럽게도 좁은 길의 건너편조차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아침 안개가 끼어 있었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확신이나 쾌활한 기분을 얻어내기는 어려웠다. 벌써 7시구나. 자명종이 다시금 울렸을 때 그가 말했다. 벌써 7시인데 아직도 저렇게 안개가 끼어 있다니. 그러고는 잠시 그는 숨을 약하게 쉬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마치 완벽한 정적으로부터 어쩌면 현실적이고 자명한 상태가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기라도 하듯이. 그러다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7시 15분이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침대를 완전히 벗어나야 해. 하여간 그때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매장에서 내가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러 누군가 오겠지. 매장은 7시 전에 여니까. 그리고 그는 몸을 있는 대로 쭉 뻗어 힘을 고르게 주며 그네 타듯 흔들어 침대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몸을 침대 밖으로 떨어뜨리면 떨어질 때 얼른 번쩍 쳐들 작정이니 머리는 아마 상하지 않을 것이다. 등은 딱딱한 듯하니 양탄자 위로 떨어지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뭐니 해도 떨어질 때 틀림없이 나게 될 요란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분명 어느 방에 서고 다 들려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심을 자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몸이 벌써 반은 침대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새로운 방법은 아주 쉬워 힘이 들기보다는 재미있는 일이었다. 누운 채 그네 타듯 몸을 좌우로 흔들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누가 거들어주면 얼마나 간단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장한 사람 둘이면. 그는 아버지와 하녀를 생각했다. 충분할 것이다. 그들이 양팔을 자기의 둥그런 등 밑으로 넣어 밀어 자기를 침대에서 들어 올려서 허리를 구부려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자기가 마룻바닥에서 몸을 완전히 뒤집을 때까지 조심스레 참아주기만 하면 될 텐데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작은 다리들이 감각을 찾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문들이 잠겼다는 사실을 제쳐놓더라도 정말 도와달라고 소리칠 걸 그랬을까?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을 망정 그 생각을 하니 그는 한가닥 미소가 지어졌다. 이미 그는 조금 더 세게 흔들었다가는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그의 몸은 밖으로 가 있었고 이제는 지체 없이 결단을 내려야 했다. 5분 뒤면 7시 15분이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다. 매장에서 누가 왔구나 하고 혼잣말하며 그는 몸이 거의 굳어버렸는데 그의 작은 다리들은 오히려 그만큼 더 분주하게 버둥거렸다. 잠시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하고 그레고르는 어떤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윽고 늘 그렇듯 당연하게 하녀가 힘찬 발걸음으로 현관문으로 가 문을 열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인사말 10마디만 듣고도 누구인지 금세 알았다. 지배인이 직접 왔다. 어찌하여 그레고르만 조금 지각만 해도
형편없이 큰 의심을 사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도대체 직원들이 죄다 건달들 뿐이란 말인가. 그들 중에 아침 몇 시간을 장사를 위해 남김없이 쓰지 못했다 하여 양심의 가책으로 얼이 빠져 침대를 떠날 수도 없는 지경이 된 충직한 인간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물어보게 하려면 도무지 이따위 물어보는 짓거리가 필요하다면 사환을 하나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겠는가. 굳이 지배인이 몸소와서 이 수상한 사건을 조사하는 데는 오로지 지배인의 판단만 믿을만 하다는 것을 아무 죄 없는 가족들에게 보여줘야만 한단 말인가. 그리하여 제대로 어떤 결심을 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흥분을 하게 되어 그레고르는 있는 힘을 다해 침대에서 몸을 날렸다. 뭔가에 부딪히는 큰 소리가 났으나 떨어지면 나게 마련인 요란한 쿵소리는 아니었다. 양탄자가 낙하의 충격을 다소 줄여주었고 등 또한 그레고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탄력이 있어 심하게 주의를 끄는 둔탁한 소리까지는 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머리를 충분히 조심스럽게 가누지 못해서 바닥에 부딪혔다. 화가 나고 아파서 그는 머리를 돌려 양탄자에 부볐다. 저 안에서 뭐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왼쪽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에게도 언젠가 자신이 오늘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려 애썼는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시인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무뚝뚝하게 대답이라도 하듯이 그때 옆방에서 지배인이 몇 발자국 힘주어 걸으며 에나멜 장화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오른쪽 옆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에게 알리려고 소근거렸다. 오빠, 지배인이 와 있어요. 알아. 하고 그레고르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키울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레고르! 하고 아버지가 왼쪽 옆방에서 말했다. 지배인님께서 오셔서 네가 왜 새벽 기차로 출발하지 않았는지 물으신다.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쨌든 너하고 직접 말씀하려고 하신다. 그러니 문 좀 열어라. 지배인님께서는 방이 어질러진 것쯤은 너그럽게 봐주실 게다. 밤새 안녕했는가 잠자? 하고 지배인이 그 사이에 친절하게 불렀다. 그 애는 몸이 편치 않아요. 아버지가 아직 문가에서 말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지배인에게 말했다. 그 애는 몸이 편치 않아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지배인님.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기차를 놓쳤겠습니까? 저 애는 정말이지 머릿속에 일밖에 없답니다. 저녁에 외출 한번 안 해서 제가 화를 낼 지경인거려. 요새는 한 주일 내내 도시로 갔는데도 저녁에는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답니다. 집에서 식탁에 조용히 앉아 신문을 읽거나 기차 시간표를 검토하죠. 심심풀이라곤 실톱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2, 3일 저녁에 조그만 액자를 하나 만든답니다. 그게 얼마나 예쁜지 보면 놀라실 거예요. 저 방 안에 있어요.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금방 보게 되실 겁니다. 아무려나 지배인님께서 와 계시니 다행입니다. 저희 식구들만 있었다면 그레고르에게 문을 열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워낙 고집이 세서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제가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고 하기는 했지만 틀림없이 그 애는 몸이 편치 않아요. 곧 나갑니다. 라고 그레고르는 천천히 조심성 있게 말하면서도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짝하지 않았다. 부인, 저도 달리는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라고 지배인이 말했다. 대단한 일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장사꾼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든 다행으로 여기든 몸이 조금 불편한 것쯤은 장사를 생각해서 매우 자주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배인님께서 이제는 들어가셔도 되겠지? 초조해진 아버지가 이렇게 물으며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안 됩니다. 하고 그레고르가 말했다. 안 됩니다. 하고 그레고르가 말했다. 왼쪽 옆방에는 거북스러운 정적이 감돌았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왜 누이 동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을까? 아마 이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런데 그 애는 도대체 왜 우는 걸까? 그가 일어나지 않고 지배인을 들어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장이 다시 묵은 빚을 재촉하며 부모를 못살게 굴 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미 쓸데없는 걱정일 것이다. 아직 그레고르는 여기 있을 뿐더러 가족을 저버릴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 않았다. 지금은 그가 거기 양탄자 위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무도 그에게 지배인을 들여보내라고 진정으로 요구하지는 못했으리라. 그러나 나중에라도 쉽사리 적절한 핑계를 찾게 될 이 작은 결례 때문에 그레고르가 그야말로 즉각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레고르는 울고불고해서 지배인을 성가시게 하느니 지금으로서는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인 것 같았다. 그런데 그의 바로 이런 애매한 태도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 졸이게 하고 또 그들의 처신의 허물을 합리화해 주는 것이었다. 잠자! 이제 지배인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대관절 무슨 일인가? 거기 자네 방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묻는 말에 네 아니오만 하고 부모님께 쓸데없이 큰 걱정을 끼치며 또 이는 그저 지나가는 말이네만 직업상의 의무 또한 도대체 들어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소홀히 하고 있네. 나는 여기서 자네 부모님과 자네 사장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즉시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엄숙하게 청하네. 놀랍군 놀라워. 나는 자네를 침착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왔다고 생각하네. 그런데 이제 자네는 갑자기 괴이적은 기분을 자랑삼아 내보이기라도 할 참인 것 같군. 사장님이 오늘 아침 일찍 자네의 직무태만에 대해 그럼직한 이유를 넌지시 말씀하셨지만 자네에게 얼마 전에 맡긴 미수금 때문이라고 말이네. 그래도 나는 그런 해석은 당치 않을 거라고 한사코 자네를 옹호했네. 그런데 이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네의 고집을 보니 자네를 위해서는 눈꽃만큼도 나서고 싶지 않아졌네. 그리고 자네의 지위도 아주 확고부동한 것은 아닐세. 나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단 둘이서만 할 생각이었는데 자네가 나로 하여금 여기서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게 하니 나로서도 자네 부모님께서 듣지 않게 이야기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네의 최근 근무 실적은 썩 만족스럽지 않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철이기는 하지. 그 점은 우리도 인정해. 그러나 장사가 안 되는 철이라는 건 도무지 있지도 않거니와 잠자, 있어서도 안 된단 말일세. 그렇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흥분한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을 잊은 채 정신없이 소리쳤다. 즉시 네,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몸이 약간 불편해서 그러니까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아주 거뜬해졌습니다. 막 침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아직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는 않는군요. 그렇지만 벌써 기분이 좋은거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다 당한담? 어제 저녁에만 해도 아주 멀쩡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아시지만요.
어제 저녁에 벌써 약간 이상한 예감이 들긴 했다는 게 더 맞을 겁니다. 누가 저를 눈여겨봤더라면 눈치챘을 겁니다. 왜 제가 어쩌다 매점에 미리 알리지 않았을까요? 병은 집에 누워있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늘 생각하는 것이죠. 지배인님, 저희 부모님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지배인님께서 지금 저에게 하는 비난은 죄다 터무니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정말이지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보낸 최근의 주문서를 읽어보지 않으셨나 봅니다. 아무튼 8시 기차로는 출발하겠습니다. 몇 시간 쉬었더니 기운이 나는군요. 제발 먼저 가십시오, 지배인님. 저도 곧장 매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장님께 그렇게 잘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다시피 하면서 이 모든 말을 허겁지겁 쏟아놓는 동안 그레고르는 침대에서 이미 연습을 한 덕분인 듯 장롱에 다가가 거기에 의지하여 몸을 일으켜 보려 했다. 그는 정말로 문을 열고 정말로 자기를 내보이고 지배인과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지금 저다지도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뭐라고 할지 잠옷 궁금했던 것이다. 그들이 놀란다 해도 그것이 그레고르의 책임은 아닌 만큼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태연히 받아들인다면 그럴 경우 그 역시 흥분할 이유라고는 없으니 서두르면 8시에는 정말로 역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반들반들한 장롱에서 몇 번 미끄러졌으나 마침내 마지막으로 힘껏 몸을 흔들어 꼿꼿이 섰다. 하반신에 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가까이 있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던져 그 가장자리를 작은 다리들로 꽉 붙잡았다. 그렇게 하여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었고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하니 지배인의 말이 더 잘 들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습니까? 하고 지배인이 부모에게 물었다. 우리를 우롱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벌써 울먹이며 부르짖고는 저 애가 심하게 아픈 모양입니다. 우리가 저 애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레테! 그레테! 하고 불렀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모녀는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너 지금 의사 선생한테 가봐야겠다. 그레고르가 병이 났다. 빨리 의사를 불러와야겠다. 지금 그레고르가 말하는 소리 들었니? 짐승 목소리였습니다. 하고 지배인이 말했는데 어머니의 아우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목소리였다. 안나, 안나. 아버지가 현관을 통해 부엌에다 대고 부르며 손바닥을 쳤다. 얼른 열쇠쟁이를 불러오너라. 두 처녀는 이미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현관으로 달려가 누이 동생은 대체 무슨 수로 저렇게 빨리 옷을 입었을까?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문이 닫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큰 흉사가 있는 집에서 늘 그러듯이 문을 열어놓은 채 내버려둔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레고르는 훨씬 더 침착해졌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음에도 그에게는 귀가 익숙해졌기 때문인지 그는 자신의 말이 충분히 똑똑하게, 이전보다 더 똑똑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가 어딘가 아주 정상은 아니라고 믿고 그를 도와주려 하고 있었다. 처음 몇 가지 지시를 내리는 태도의 확신과 침착함이 그를 기분 좋게 했다. 자기가 다시 인간의 테두리 안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느꼈으며 두 사람, 의사와 열쇠쟁이가 실은 의사건 열쇠쟁이건 상관없이 굉장하고 놀라운 일을 해내주기를 바랐다. 결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그는 되도록 분명한 소리를 지니기 위해 밭은 기침을 약간 내뱉었다.
아무튼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이제 더는 자기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지만 이 소리마저도 사람의 기침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사이 옆방은 아주 조용해졌다. 어쩌면 부모와 지배인이 탁자 옆에 앉아 귓속말로 밀담을 나누고 있을지도 모르고 모두 문가에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의자째 몸을 문 쪽으로 밀어가 거기서 의자를 버리고 문에 몸을 던지고는 문의 길에 똑바로 일어서 그의 발바닥에 점액이 약간 분비되었던 것이다. 잠시 긴장을 풀고 쉬었다. 그러고 나서는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힌 열쇠를 돌려보았다. 유감스럽게도 이빨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았다. 무엇으로 열쇠를 잡는단 말인가. 하지만 턱힘은 정말 센 것 같았다. 그 힘을 빌려 그는 실제로 열쇠를 움직였다. 그러다 틀림없이 어떤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그 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못했다. 그도 입에서 갈색 액체가 나와 열쇠 위를 흘러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던 것이다. 좀 더 들어보시죠. 하고 지배인이 옆방에서 말했다. 열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레고르에게는 커다란 격려였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외쳐주어야 할 것을, 힘내라 그레고르 하고 소리쳐 주어야 할 것을, 조금만 더 열쇠를 꼭 잡아라 하고 자기가 애쓰는 모습을 모두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레고르는 있는 힘을 다해 정신없이 열쇠를 꽉 물었다. 열쇠가 조금씩 돌아가자 그의 몸도 자물쇠 주위를 빙글 돌아 지금은 입만으로 몸을 똑바로 가누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열쇠에 매달렸다가 그의 몸의 온 중량을 다 쏟아 다시 내리눌렀다. 드디어 자물쇠가 철커덕거리는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숨을 내쉬면서 그는 열쇠장이 따위는 필요 없었어 하고 말하며 문을 활짝 열려고 머리를 문 손잡이에 올려놓았다. 문을 이런 식으로 열어야 했기에 사실 문은 이미 꽤 열려 있었는데 그 자신은 아직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우선 문짝을 따라 천천히 바깥으로 몸을 돌려야 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거실 안으로 나자빠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아직 저 어려운 움직임에 골몰하여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때 그는 지배인이 커다랗게 오 하고 토해내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것은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는 문에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지배인이 벌어진 입에다 손을 갖다 대고는 보이지 않는 균일하게 꾸준히 작용하는 어떤 힘이 그를 몰아내기라도 하는 듯 천천히 뒷걸음질 치는 모습도 보였다. 어머니는 지배인이 와 있는데도 잠자리에 들 때 풀어놓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거기 서 있었다. 처음에는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그레고르에게 두 걸음 다가오더니 힘없이 쓰러졌는데 사방으로 둥그렇게 치마가 펼쳐지고 얼굴은 가슴에 묻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그의 방으로 다시 밀어넣기라도 하려는 듯 저기의 참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그 다음에는 어쩔 줄 모르는 듯 거실을 둘러보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는데 그 육중한 가슴이 들먹였다. 작가 소개. 프란츠 카프카.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 1883년 체코 프라하에서 유대인 상인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총 3,400여 쪽에 달하는 많은 작품을 남겼고 1,500통의 편지를 작성하는 등 글쓰기 활동을 지속했다. 폐결핵 진단을 받고 병이 악화되어 40살 나이에 사망했다. 작품 소개. 변신은 어느 날 잠에서 깨자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던 그레고르 잠자의 이야기다.
집의 가장 역할을 하던 그레고르 잠자. 가족들은 그를 보살피다가 점점 짐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사과를 던져 그를 쫓아내기도 한다. 등에 박힌 사과가 썩어가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다. 그가 죽은 것을 발견하자 가족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난다. 변신은 카프카의 일생을 잘 표현해낸 소설이란 평을 받고 있다. 카프카는 평생 아버지의 법의 세계, 어머니의 불안의 세계를 떠돈 작가다. 가족의 이야기와 카프카의 불안, 우울이 제대로 드러나는 소설이다. 인간이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신한다는 소재를 토대로 실종과 부조리를 묘사하고 있다. 작가 특유의 황당하면서도 냉담하다는 모순된 특성이 잘 살아있는 대표작인 만큼 카프카의 작품들을 읽으려면 가장 먼저 읽어봐야 하는 작품이다. 줄거리.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는 잠자고 일어났더니 자신이 큰 갑충으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된다. 분명 벌레가 되었지만 방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상 가족들은 거대한 벌레를 일단은 그레고르로서 인식한다. 그러나 혐오스러운 거대 벌레를 집 밖으로 내보낼 수도 일을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자신의 방 안에 갇혀서 먹이를 받아먹으며 비참하고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집에서 아무 일자리 없이 지내는 상황에 본래 그레고르는 외판 사원으로서 이 집의 살림을 책임지는 입장이었지만 벌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게 되어 가정의 살림은 극도로 궁핍해진다. 그래서 가족들은 집을 여관으로 만들고 원래부터 아름답고 바이올린 실력도 있는 편이었던 여동생 그레타가 저녁 식사에 손님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 보이기도 한다. 그레고르 없는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가족들은 점점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레고르 역시 이 상황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징그러운 벌레인 그는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한 그레고르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지기만 한다. 결국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은 상처가 악화되어 쓸쓸히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는다. 시체는 가족도 아니고 가사 도우미 할머니가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다. 그레고르로 인한 고통에서 겨우 해방된 가족들이 밝은 미래를 그리며 이사를 가는 모습으로 소설은 막을 내린다. 해석. 이 작품에선 주인공 그레고르를 끊임없이 불안과 고통에 떨게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카프카가 주인공을 변신하도록 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첫째는 그를 공포에 몸서리치게 하기 위해서다. 그는 최초엔 순수하게 이변에 놀라워하고 다음으로 자신의 흉측한 몰골에 혐오를 느끼며 마지막엔 가족들의 홀대와 질시 속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요컨대 그는 타성적인 생활로부터 떨어져 실존적이게 된다. 이런 그를 더욱 실존적이게 만드는 존재로 아버지가 등장함도 눈여겨볼 만하다. 카프카가 보기에 아버지는 언제나 자리에 없다. 심지어 주인공을 파멸시키는 원인이다. 주인공이 필요로 할 때 아버지는 사라지고 책임을 회피한다. 그리고 가장 체념하고 있을 때 나타나 숨통을 조인다. 대부분의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의 몰락은 주변인의 변심으로 굳건히 확인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여동생이 그 역할을 한다. 그레고르는 최후의 순간까지 여동생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으나 여동생은 그의 몰락이 사실로 확인되자 냉정히 떠나간다. 혼자 남은 주인공은 그 모든 현실을 떠안고 쓸쓸히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변신에서 보여주듯 카프카의 실존이란 다른 실존주의 작가들과는 또 다른, 어찌 보면 우리가 아는 실존주의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령 장폴 사르트르의 주인공이 실존하는 까닭은
주인공과 사회가 서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르트르의 실존이란 철학적이고 모던하다. 카프카의 세계에서는 주인공을 향해 일방적으로 돌팔매가 날아온다. 주인공은 표적이 되어 일방적으로 맞아야 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카프카는 직관적이고도 원초적이다. 주인공은 인간성을 상실한 벌레가 되어 자기를 밟아 죽이라는 천적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그렇게 보면 소설 변신은 인간의 실존을 벌레의 생존에 빗대어 놓은 괘씸하기 이를 데 없는 작품이다. 다른 작가들은 적어도 인간인 채로 끝을 보였는데 말이다. 실제로 벌레로 변신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그레고르 자신의 강박증과 정신 이상 혹은 장애인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사실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어 이전의 자신과 전혀 닮지 않게 되었는데도 가족들은 신기하게도 그 벌레를 그레고르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히키코모리 또는 장애인과 가족의 갈등을 묘사한 이야기가 된다. 어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양력을 잃은 가장이 홀대시 당하며 몰락하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해석했는데 이 해석에서 변신은 부정적이고 기괴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피곤하고 기생적 구조가 다분한 인간관계를 타파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가족들은 벌레로 변한 그를 내버리고 죽여야 할 것이라 매도하는 것에 작품 끝에 그 역시 동의하며 평화 속의 죽음을 맞이한다. 이를 통해 변신은 외부에 맞서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해석하며 작품의 말미에 벌레의 팔다리와 대조되는 젊은 팔다리라는 서술로서 사회에 대항하기보단 그 구조에 순응하는 삶이 우선됨을 암시한다고 본다. 작품의 말미에 벌레의 팔다리와 대조되는 젊은 팔다리라는 서술로서 사회에 대항하기보단 그 구조에 순응하는 삶이 우선됨을 암시한다고 본다.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또 배워요. 고맙습니다.